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뭐 저기 뭐야, 먼저 강의 온라인으로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아, 그렇진 않고 오프라인만. 그럼 오늘 얼굴은 처음 대면하는 거가 되겠네, 그죠? 온라인에도 이미 한번 먼저 찍어서 이제 총론은 올라간 게 있는데. 자, 뭐 전국의 경찰학원들도 많아, 오프라인, 그죠? 돈 내고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방식도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하기에 이제 달린 거지, 어느 학원에 가느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가능하다 하는 게 좀 빨리 캐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하는 영역,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크죠.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직 시험 과목이 선택 과목제로 바뀌었죠.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경찰학 개론이 필수였어. 필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그죠? 모든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경찰학 개론을 선택을 한 거죠? 잘 한 거예요. 경찰학 개론을 선택한 거는. 또 다른 과목은 형법이나 형소법 이렇게 선택했어요? 가능하면 그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 이제 입교하게 되죠? 거기에 지금 현재로도 대다수가 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교로 이렇게 택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회 다른 과목 이렇게 선택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소수예요. 근데 당장을 생각하면 뭐 자기 편한 과목, 물론 뭐 다른 과목이 워낙 자기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고생한단 말이야. 합격한 뒤에 승진시험 보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전부 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이거야. 다른 과목으로 승진 과목 없단 말이야. 승진시험 과목에. 그러면 내내 경찰 업무생 하는데 그거 공부하느라고, 일하면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죠? 생소한 걸.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앙경찰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또 32주간 이제 교육을 받는데 형법, 형사소송법 이거 시험 본단 말이야. 거기서 교육받고, 그래서 커트라인 60점 이상인가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거 못 넘으면 임명 안 돼. 기껏 시험에 합격했다가. 그래서 많은 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탈락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 거기도 이제 중앙경찰학교 입교한 뒤에 또 밤새워 또 공부해야 돼. 자기 형법, 형사소송법 워낙 안 되면 60점을 못 넘잖아. 일종의 말하자면 졸업시험격인데 그 기준선을 못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서 남들은 쉽게 교육생 신분 벗어나서 바로 배치되는데, 그거 못 넘어서 잘리면은 퇴교당하면 또 어떻게 해, 그죠? 그런저런 생각하면 경찰의 기본 직무 수행에 꼭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은 경찰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일단 검토를 살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런 전통적인 과목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 잘 했고요. 우리 이제 시험 과목으로서 경찰학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하여튼 이 경찰학이 이제 총론이라는 파트와 강론이라는 파트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근데 각각 10문제씩 정도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은 경찰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지구대에서 주로 하는 생활 안전 경찰 업무, 그다음에 경비 경찰 업무, 뭐 외사 경찰 업무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각 파트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이제 생활안전 파트 이런 데서 한 2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한두 파트에서 2-3문제 나오고 각각 한 파트에서 한 문제씩 해서 한 10문제를 채워 거의 정형화돼 있고 총론은 곳곳에서 이제 쭉 10문제를 냅니다. 응? 그래서 내는데 경찰학개론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뭐 모든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시험을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붙여주기 위해서 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문제를 내나 이럴 정도로 지저분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점을 맞는다. 경찰학개론에서 만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의외로 나오는 거는 약간 운에 맡기는 거로 그런 걸 한 2-3문제는 놓친다고 생각을 편하게 하고 쭉 계속 나오는 분야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 매 시험마다 내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어. 그 영역에 관해서 100% 완벽하게 해놓고 응? 그러면 한 85점 요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 정도를 맞는다. 나머지 3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100점 맞기가 되게 힘들게 낸단 말이야. 특히 문제 스타일 중에 어떤 거 있어요? 박스형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박스형이 한 4문제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럼 박스형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맞는 거 몇 개냐 틀린 거 몇 개냐 이게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거든. 그런 게 한 3개에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맞는 게 몇 개냐 틀린 게 몇 개냐 하면 지문 중에 여기 박스 안에 들은 것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또 1개, 2개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 이런 문제는 놓치는 것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게 한 3-4문제 나오는데 요런 문제 중에 그래도 좀 비교적 늘상 나오는 영역의 거는 맞추고 그 외에 좀 이례적인 문제 파트가 나왔다. 그런 거는 놓친다고 쳐도 그래서 박스형이 아닌 거는 거의 다 맞는 걸로 하고 박스형 중에 한 반타작 이렇게 정도 목표를 잡으면 이런 대로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거야. 응? 그래서 너무 이상한 구석탱이 이런 거는 좀 빼고 응? 그렇게 그래서 그런 구석탱이 것까지 맞추려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겠죠. 공부에 어떤 그 공부한 게 축적이 돼서 기본적인 건 다 아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례적인 것도 또 보태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또 훨씬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전략은 100점보다는 85점 정도 맞는 걸로 하면 될 거예요. 응? 네. 자,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은 교재가 올해 9월 달까지 법 바뀐 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올해 뭐 보면 강론 파트긴 한데 8월 달에 법 바뀐 것도 있고 그래. 도로교통법 같은 건 8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막 뭐 난폭 운전 뭐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 또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고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법 개정되는 거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또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찰학개론 총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봐요. 응? 오늘 할 내용은 한 5개 파트 정도 되는데 5개 파트 정도에서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 응?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2문제를 낼 때도 있고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공부할 파트를 전체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의 6쪽을 보면 경찰의 개념과 분류라는 1절 있어요. 경찰 개념과 분류 이런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3가지가 이제 주제가 있어요. 또 소주제로 하면 첫째 이제 경찰 개념, 경찰 작용이라는 게 뭐냐 이거 형성 과정 또는 변천 과정 요게 하나가 있어. 이게 근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응? 두 번째 주제가 뭐가 있냐면
그 경찰 개념으로 요런 게 있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또 요것도 자주 나와. 그다음에 경찰작용 분류. 경찰작용 분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요거보다는 이제 요쪽 게 많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응?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일단 페이지를 보면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 임무와 수단. 요게 또 한 문제 나오는 영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경찰권의 의의와 범위. 여러분들 교재 19쪽에 해당이 돼. 오늘 공부할 내용 경찰권의 의의와 범위. 이렇게 공부할 내용은 세 개의 영역. 근데 요 중에서 내가 어제 다시 한번 쭉 기출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2004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요 세 개 파트에서 문제 나온 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쪽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이 세 파트 중에서도. 응? 요쪽은 상대적으로 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편인데 여기는 늘 빠지지 않고 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쪽 부분을 중시를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평균 잡아서 한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를 공부하는 거다. 응?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경찰의 의 그래서 6쪽에 봅시다. 경찰 개념의 특성. 그래서 경찰 개념의 특성, 역사성과 다양성이라는 거 있죠?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면 돼.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이라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해요. 경찰 개념 변천 과정. 그러면 경찰 여기서 요 파트 이제 요 파트를 보면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인데 어떻게 나눠졌어요? 보면 다시 어떻게 나눠요? 대륙법계 국가하고 영미법계 국가 이렇게 나눠져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따라가냐면 이쪽을 주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긴 해. 그러나 이거 이제 또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영역인데, 자, 6쪽의 대륙법계 국가 경찰 개념 변천 과정을 보면 시대별로 이렇게 나눴죠. 이 시대별 특성을 반드시 잘 익혀야 돼. 필수야 여기. 꼭 해야 되네. 자, 그러면 공부할 때도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제 시대별로 고대, 중세,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그죠? 이렇게 네 수로 나눴죠. 자, 고대는 이제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원래 뭐 우리나라도 영어는 뭐라 그래요? 경찰을 폴리스라 그러지, 그죠? 폴리스 뭐 근데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데 영화 같은 거 보면 폴리제이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지? 나라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다 어원이 어디서 시작된 거야? 응? 라틴어 폴리티아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그죠? 한번 그냥 근데 시험에는 쓰는 지문이야. 응?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한 줄.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대에는 경찰작용이라는 거는 뭐야? 모든 국가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써볼까요? 시대별로 보면 고대에는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했다. 이 제일 넓게 잡은 거죠. 그래서 거기 뭐 동그라미 2번을 다른 말로 하면 하여튼 국가활동의 전체 또는 모든 국가작용을 경찰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중세라 그래서 중세는 15세기를 말하는데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 중세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야? 그 카톨릭 그 교회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잖아.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14세기 말은 어떤 상황이었대요? 14세기 말은
응? 프랑스에서 경찰이란 건 국가의 목적 또는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에 있는 상태로. 이 시기만 해도 아직까지는 뭐였어? 예, 모든 국가작용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 그냥 한 번 정도 쓰인 것 같아. 넘어가요. 틀리게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16세기에 들어와 15세기에서 이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인데, 응? 16세기 독일. 자, 법 이름 독일의 제국경찰법, 그죠? 독일의 제국경찰법. 그 다음에 첫째 주 끝에 뭐예요? 좀 뭐가 빠져나가. 모든 국가작용 중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뭐가 빠져? 교회. 네, 교회에서 행사하는 권력은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줄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여기서 뭘 뺀다? 교회, 카톨릭이 강한 때 되니까 교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카톨릭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그 교구라 그래가지고 그 주기경 뭐 하여튼 교회의 그 장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순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오늘날을 생각하는 어떤 경찰 업무 같은 거 비슷한 것도 했다고, 그죠? 그거는 뺀 나머지 국가작용만을 경찰작용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일 중세시대에 중요한 거는 교회 행정권한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 줄었죠, 조금. 교회 행정권한 빼졌어. 그러다가 17세기가 이제 경찰 국가 시대죠. 경찰 국가 시대. 자, 여기 가면 조금 더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자,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경찰 국가 시대의 바탕은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뭐 있어? 왕권 신수설, 그죠? 여러 말이 있지만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이제 견해 주장이죠.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쭉 읽어나가되,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국가 시대는 첫째 줄에 있듯이 절대 군주 체제라 그러죠. 절대 왕,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 왕이, 자, 시대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때는 신의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 셌다면 이제 바뀐 거야.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세속적인 이 정부 권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군주 권력이 더 강해지는 시기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제 1번 쭉 읽어보고 동그라미 2번. 자, 첫째 줄 중간에 국가작용 중에서 뭐뭐는 따로 어떤 전문적이고 특별한 작용 해가지고 따로 제외시키게 됐어. 그리고 뭐 제외해요? 외교, 그거 밑줄. 외교, 군사, 재정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 재무행정 말하는 거지. 재정, 그 다음에 뭐야? 사법작용, 재판작용 말하죠. 이게 분리. 응? 그러면 국가작용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세분화시키지는 않았으니까 그 정도의 큰 덩어리를 제외시키고 남는 건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야. 응?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중요한 게 외교, 군사, 재정, 사법작용이 분리. 분리되고, 자, 경찰작용은 어쩌고 저쩌고에서 이 7쪽에 올라가면 뭐만으로 축소돼서 남는 거예요? 내무행정만으로 남게 되는 거야. 그죠? 내무행정 전반. 따라서 우리 경찰 국가 시대 말하면 첫 번째 기억할 거 외교, 군사 이런 거 제외됐다. 응? 외교 등 이거 제외하고 남는 게 뭐다? 내무행정만으로 이게 경찰작용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응? 그런데 여기 내무행정만으로 파악이 됐는데 여기 또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 두째 줄, 7쪽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또 적극적인 복지 증진하는 것도 이때는 생각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줄여서 공부한다면 이때는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내무행정 전반, 내무행정 작용을 경찰작용이라고 파악을 하면서 특색이 뭐야? 오늘날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복지 증진도 포함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응?
또 줄었어. 그죠?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 이제 절대 군주 왕권 신설이 아니고 이제 그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군주나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통치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는 동그라미 1번 이 시대의 사상적 배경이 뭐예요? 계몽주의 철학, 계몽주의, 이성의 바탕을 두는 거죠. 계몽주의.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읽어나가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보세요. 이제 뭐는 제외시킨 거죠?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는 제외되고 이제 남는 건 뭐야? 내무행정 중에서도 뭐만 남아요? 소극적인 질서유지. 셋째 줄에 있죠?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하는 거. 요것만을 경찰작용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축소된 거야. 그래서 이 식에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법치국가 시기. 그죠? 그러면 법치국가 시기에서는 여기에 복지 증진시키는 작용했던 것도 이건 제외시키는 거야. 그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시키는 내무행정 중에서도 소극적인 질서 유지시키는 하는 작용만으로 경찰 작용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 다만 이제 법치국가 시대를 조금 세분화하면 2차 대전 이전과 2차 대전 이후를 또 나눠볼 수 있는데 2차 대전 이전에는 뭐야? 거기 첫째 줄 협의의 행정, 그러니까 경찰기관이 뭣도 담당했대. 아주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라는 것도 수행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우리 뭐 경찰서장이 건축허가 내주고 그래요? 위생검사하고 그래? 업소들? 그런 거 안 하지. 근데 그 시기에는 이것도 이제 이거 뭐예요? 그 뭐 건축과 관련된 거, 위생과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뭐에 속하는 거였어? 사회 소극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때는 경찰기관이 맡아 했단 말이야. 응? 그런 업무를 협의 행정경찰 사무라고 일단 박으라고 부르고 그것도 동시에 수행. 응? 그래서 2차 대전 이전 이 협의 행정경찰 사무란 말 오늘 좀 이따 배울 테니까 거기서는 협의 행정경찰 사무도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응?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셋째 줄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무슨 단어 나왔어? 응? 비경찰화라는 말. 응? 비경찰화라는 단어가 중요해. 이 비경찰화 물어보는 거 참 옛날에는 물어보다가 안 하더니 올해가 아니란다. 2015년 1차 시험에서 1번 문제가 비경찰화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한 문제 짤막하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2015년도에 여기 뭐라 했어? 그 본래 경찰기관이 수행하던 이런 건축, 위생 등 이런 협의의 경찰행정 사무를 경찰기관이 하지 말도록 그래서 제외시켜서 다른 행정기관에게 넘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찰행정기관이 수행하지 않게 하는 거 있지? 그거를 비경찰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응? 그래서 비경찰화라는 단어 따라서 마지막 넷째 줄에 이제 경찰작용이란 뭐만으로 축소된 거야? 최종적으로는. 응? 또 생소한 단어 나왔다. 보안경찰이라는 임무만으로 축소된 거야. 보안경찰. 요것도 또 생소해요. 응? 이 보안경찰이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 경찰학을 공부하면 보안경찰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쓰인 것 같은 의미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국가 보안을 해치는 범죄 이런 거 다루는 거 있지.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뭐 또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범죄 사건 다루는 그런 활동 이런 걸 보안경찰 작용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안경찰이라는 개념하고는 구별할 개념이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앞에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썼는데 보안경찰만으로 축소됐다는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륙법계라 그러면 어디냐면 프랑스, 독일 쪽 유럽 대륙을
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쪽의 법제도를 따르는 국가를 대륙법계 국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축소되어 온 과정을 거친 거, 이거 아주 세밀하게 시험에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 색깔을 약간 입혔는데, 경찰 작용을 이제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사회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만을,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만을 하는 거다. 응? 그런 국가작용을 경찰작용이라고 본 거. 그래서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목, 독일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밑줄 워낙 중요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의미, 넷째 줄 오른쪽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 업무에만 한정된다는 걸 확립한 판결이다. 응? 이렇게 결론. 그 중간에 거는 머릿속에서 뭐 안 남겨놔도 괜찮아. 그 어떤 판결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뭐야? 예? 독일의 베를린에 뭔가 전쟁에 이긴 기념탑을 이렇게 세웠나 봐. 그죠? 뭐 기념탑이 세웠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를린 그 경찰서장이 그 주변의 건축 높이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경찰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냐, 할 수 있는 조치냐, 이게 이제 논란이 돼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소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복지 증진, 이런 적극적인 목적과 관련된 거다. 보다 멀리서 잘 보이게 하려는 어떤 심미적인 목적,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대. 그래서 그거는 경찰의 본래 임무 아닌 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는 위법이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란 거, 예, 소극적인 위험 방지만으로 한정되는 거다. 경찰의 임무는 이렇게 축소한 결정적 계기가 된 판결. 그 다음에 3번. 자,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이것도 또 밑줄 일단 쳐놓으세요. 제목. 예. 그래서 내용은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그것이 갖는 의미는 법으로 다, 여기서 프로이센은 옛날 독일 제국의 이름을 프로이센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지. 프로이센 제국 이렇게 불렀을 때. 그래서 독일의 법인데 거기 그냥 풀어 쓰자면 일반 란트법이라고 하는 게, 독일 말로, 독일어로 란트가 주야, 주.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각 주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 독일도 이 란트들이 모여가지고 연방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란트법, 그래서 모든 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만든 거죠. 하여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도 그렇고. 4번,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죄와 형벌 법전이라는 데서도 경찰의 임무는 결국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되는 거다라고 명시해 놨다는 거죠. 밑줄 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 3, 4가 필수형. 1번과 5번은 그냥 한번 참고로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그래서 2, 3, 4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자, 이런 관점이 오늘 아까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 가서 8쪽에 보면 체크해서 지금 해놨던 걸 핵심만 다시 어떻게 해서 표로 또 정리해놨어.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응? 거의 1번 문제는 이게 대부분이야. 이 경찰 개념 변청 과정, 응? 묻는 거.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지금 대륙법계 경찰 개념 이 과정 특징.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통치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통치권. 일반 통치권, 그랬죠? 이 통치권이란 말 속에는, 통치권이니까 권력이죠. 통치권이라는 말 속에 권력이고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통치권. 응? 통치권. 그 다음에 첫째 줄,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 이걸 초점으로. 경찰권이란 국가의 권력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고 누구한테까지 또 무슨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이런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개념이 발달했던 경찰권 발동 범위 성질을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두 개. 뭐 축소 거듭해왔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2번은 이제 뒤쪽으로 갈 거니까 뒤쪽에서 더 상세히 할 테니까 읽어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3번에 뭐라고 써 있어? 국가가 행사하는 통치권, 공권력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 유지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의 중요한 단어는 경찰과 시민 간의 관계를 뭐로 봐? 예, 대립적인 관계. 응? 국가가 우월한 입장에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제한하는 작용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립관계가 된다. 그죠? 그래서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파간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국가가 공권력 행사해서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이거 함부로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른바 첫째 끝에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론을 발달시켰어. 조리상 한계론이라는 게 성문의 법으로 딱딱딱 뭐 경찰은 무슨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과도하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 써놓은 거 외에도 판례를 통해 일정한 법 원칙이라는 걸 확립을 해서 그 법 원칙대로 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조리상 한계론이라는 게 조리를 법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불문의 법으로서. 그래서 일찍부터 독일의 판례를 통해서 경찰권 발동할 때는 일정한 법적 한계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조리상의 한계라는 걸 발전시키게 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두 가지 공부하죠. 범죄 수사, 이렇게 줄이면 그냥 수사활동. 수사활동은 결론이 뭐야? 경찰의 고유 임무로 보질 않았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국가의 작용을 오늘날 3권 분립으로 얘기하면 국가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응? 이렇게 말할 때 범죄 수사, 그 수사활동은 사법작용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우리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에 속하는 건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수사를 경찰의 고유 임무로 보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 응? 이론적으로 경찰의 고유 임무에 속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속에 어떻게 했어요? 행정경찰이라는 거와 사법경찰이라는 거고, 행정경찰은 이제 사회 질서 유지하고 범죄 예방 활동하는 걸 말하고, 사법경찰은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에 수사하고 체포, 응? 처벌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사법경찰이라는 개념하고 행정경찰을 구별해서 본래 이론적으로 경찰작용이란 행정경찰작용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응? 그래서 하여튼 동그라미 5번 두 가지로 공부하자. 수사를 경찰의 고유 임무로 보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행정경찰이라는 거와 사법경찰이라는 걸 구분을 했다. 응? 요거는 이제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와 대비해서 영미법계, 지금 공부한 건 프랑스 독일적 대륙법계에서 변천 과정이었죠. 그러면 영국, 미국식 법제도 영미법계에서는 어땠대? 자, 쌍가루 1번에 보면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자치권이야. 자치권. 아까 대륙법계는 뭐였어? 통치권, 일반 통치권.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 응? 통치권을 기초로 했다면 이거는 지역별로, 응? 그 지역 단위로 자치권이라는 그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 그래서 쭉 이 말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쓰니까 자치권이라는 단어. 그래서 첫째 줄 끝에 경찰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자, 또 두 번째 줄 뭐 중심으로? 기능, 역할. 응? 경찰이라는 기관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 응? 하는 기능, 역할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 그래서 그거 기능, 역할 중심으로 했다는 거를 쌍가루 2번 보면 부연 설명을 하는데, 첫째 줄, 즉 경찰 작용이란 무슨 성질을 갖는 작용이냐, 이런 게 대륙법계에서 그
학자들의 관심사에서 경찰 작용이랑 국가 작용 중에서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작용이냐? 이런 거에 이제 논의를 초점을 맞췄다면 이 영미법계에서는 경찰 작용이 무슨 성질을 갖는 작용이냐 이런 거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이 국가 사회에서 경찰기관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여기에 초점을 뒀다는 거야. 약간 초점이 달라. 그래서 경찰 작용이란 무엇인가? 이거보다는 경찰기관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응? 무슨 역할, 무슨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에 뒀다는 거야. 요 첫째 줄 초점 어디다 초점을 뒀는지.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응? 경찰 개념을 파악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 집행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 집행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기능, 목적 이거 중심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경찰기관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결국 쌍가루 3번에 보면 어떻게 돼? 응? 시민과 무슨 관계로 파악해요? 협력 관계로 본단 말이야. 아까 대륙법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 사회의 질서 유지 이걸 우선해 놓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는 개개인들의 활동, 응? 이거 제한하는 데 주로 초점이 있단 말이야. 응? 뭐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단속하고 제재를 가는데 주 초점을 뒀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립관계에 놓인다면 여기서는 시민을 위해서 법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활동이라는 기능에다가 초점을 뒀어. 응? 그래서 자, 쌍가루 3번 협력관계로 파악한다. 상대적으로 비유해보자면. 그리고 쌍가루 4번 수사는 수사활동을 뭐로 봐? 경찰의 당연한 고유한 임무다. 응? 이거 기준.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괄호 속에 보듯이 어떤 구분이 없어요. 행정경찰이니 사법경찰이니 이런 구분이 없어. 개념상, 응? 이론상. 이렇게 행정경찰이니 사법경찰이니 우리 뒤에 또 나와 공부할 텐데 오늘 행정경찰이니 사법경찰이니 이 구분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건 대륙법계야. 응? 그래서 이렇게 대비. 그래서 자 다시 9쪽에 3 비교해놨어. 이거 지금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죠? 요게 또 하나의 한 문제거리로 주제란 말이야. 응? 비교를 해놔서 자 어떻게 대비시켰어요? 통치권 대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 통치권 대 뭐야? 자치권. 응?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은 특히 영국이야 역사가 오래됐지만 미국을 보면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역 이렇게 나누고 이랬나? 처음에는 뭐야 신대륙 개척하면서 뭐 했어? 유럽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가서 조그만 마을 형성해. 그죠? 조그만 소규모 마을을 형성했다가 마을이 좀 더 커지면서 도시가 되고 또 도시 생겨서 이게 좀 커지면서 뭐 산과 강을 경계로 무슨 주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정부 주정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러 주들이 연합해서 국가를 만들게 된 거야. 그죠?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죠? 그래서 원뿌리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자치 위주라고. 지역 단위에. 응? 그러다 보니까 자치권 중심 이런 거죠. 응?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 이래가지고 자치권 중심이야. 그 다음에 경찰 개념에서 아까 한 얘기 다 일단 모아놨죠? 그래서 경찰권의 성질, 국가 권력 중에 경찰권이란 무슨 성격을 갖는 작용이냐, 다른 국가 작용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응? 이런 거 위주로 형성이 됐다면 영미법계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냐라는 기능 역할 중심으로 됐다는 거. 시민과의 관계는 대립관계 대 협력관계, 그죠? 이렇게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발전 과정은 넘어야 되고 경찰의 임무 범위에 수사를 당연하게 포함시키냐 아니냐, 그죠? 대륙법계는 수사를 경찰의 고유 임무로 보지는
않는 이론적 전통. 응? 근데 영미법계는 당연하게 경찰의 임무로 본다. 응?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보자면 현대적 입장이라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경찰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륙법계적 전통만 따르면 어떻게 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거, 강제력을 행사해서 이거에다 초점을 주로 둬서 논의를 하겠으나 오늘날은 점점 시대 변하면서 뭐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능이 강조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경찰 작용 그러면 다 명령 강제로만 생각을 했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가 경찰 작용이라고 봤는데 오늘날은 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단 말이야. 응? 요새 우리 경찰이 하는 서비스 기능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응? 최근에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 작년에 기사 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저기 강남에 1억 원, 그지? 그 청소하시는 분이 쓰레기통에서 가방 버린 거에서 1억 원 찾았잖아. 그죠? 그런 게 뭐야? 그럼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 걸 우리가 유실물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그거. 그런데 그거는 그 유실물법이라는 우리 강론에서 배우게 될 텐데 유실물법에 따라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공고를 하고 주인 찾아주죠. 응? 주인 안 나타나면 뭐야? 주인 안 나타나면 그 주워서 신고한 사람 거가 되고, 근데 주인 나타났지? 제 거라고. 그럼 경찰에 불러서 이제 본인 거 맞는지 진짜 주인 맞는지 확인한 후 반환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되 유실물법에 보면 주워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 주게 돼 있어. 응? 그게 이제 5%에서 20. 5%에서 25% 사이가 그럴 거야. 응? 그 사이에서 그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얼마 좋겠죠, 그죠? 그 뒤로는 이제 기사 안 나오지.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 요거 최근에 난 건데, 어떤 할머니가 가방을 잃어버렸대. 그 안에 1억이 넘는데, 그런데 현금은 7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수표래요.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공무원에서 거기서 한 잃어버린 장소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벤치에서 공무원을 가방을 주웠다고 신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이제 찾아주게 됐는데 보상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줘야 되는데 이 할머니 측에서는 현금 700만 원에 예를 들어 10%만 주겠다. 응? 그랬더니 주워서 신고한 사람은 현금을만 가지고 하려고 수표까지 전액을 해서 1억 얼마에 10%를 달라. 이래갖고 싸움이 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소송까지 들어갔대. 소송한다고. 싸움이 났더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법으로 명시된 건 없지. 그냥 법에서는 5에서 20%인가 25%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현금과 수표가 합쳐져 있어. 근데 이제 종래의 판례나 이 관례를 보면 현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그러면 수표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죠? 그런 거가 그건 아직 법으로는 명확한 건 아니야. 응? 판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만은 있겠지. 네. 자, 그런 문제들. 지금 왜 그런 예를 들면 일종의 그런 거 잃어버린 물건 신고 들어오면 주인 찾아주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작용도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라 그러지. 서비스 작용도 범죄 예방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대 경찰관도 관할구역 내에 독거노인, 그죠? 또 청소년 가장 있는 곳 이런 데 다 더 순찰 많이 하고, 안부 전화도 하고 이런 거 다 서비스잖아. 그래요. 옛날에는 범죄 사건만 직접 다룬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다 이 범죄 예방이라는 치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 작용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 입장 가볍게 읽고 옛날에는 주로
사회 질서유지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만으로 경찰 작용을 주로 봐왔다면 오늘날은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게 다 짬뽕이 되면서 그 서비스적인 활동도 강조하게 이르렀다. 비강제적인 조치도 뭐 그런 흐름 정도 보면 돼.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은 자, 쌍가로 1번. 일단 뒤에 한국 경찰 역사에서 또 나올 테지만 쌍가로 1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근대적인 어떤 경찰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건 언제야? 갑오개혁 때 이후다. 응? 갑오개혁이면은 이제 1894년 때 그 당시에 그 우리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어떤 대개혁을 추진했던 시기야. 갑오년도에 개혁을 시작했다 해서 갑오개혁 이렇게 부르죠. 자, 일단 한 줄 알아두자. 결국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정부 전체의 개혁을 추진하게 됐던 시기는 일본의 압력이 강했던 시기야.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후진적이었다가 어떻게 했어? 일본이 미국의 뭐 한포 사격 몇 번 맞더니 어떻게 해서 나라 문을 열었어. 개항. 응? 우리는 대원군 때 어떻게 했어? 대원군 때 다른 나라 이른바 외국 배들이 와서 우리랑 뭐 교류하자 뭐 해도 안 해. 서양 오랑캐라고 그러고 뭐 했어? 쇄국 정책을 펼쳤잖아. 우리는 개항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쇄국 정책을 펴서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일본은 일찍 서양 문명 받아들였어. 그래갖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갔죠. 응?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침략을 하게 이르는 거잖아. 그죠? 근데 본격적 침략을 하기 앞서 우리나라에 이제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뭐 개혁을 하도록 압박을 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 이제 개혁을 했는데 결국 일본이 어디 거 받아들였냐면 독일 거를 베껴왔어. 독일의 법과 제도를 그걸 우리나라에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어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야? 독일 거. 그러니까 대륙법계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쌍가로 1번에 두 가지 공부하면 첫째 줄에 뭐야?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경찰 법과 제도가 도입된 건 갑오개혁 이후부터다. 응?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결국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이 도입됐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을 이루어.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돼요?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미국의 3년 통치를 받습니다. 미 군정, 그래서 군사정부의 미국 군사정부로 해서 군정이라 해서 3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이후부터는 미국의 영향을 또 압도적으로 받죠. 결론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돼? 짬뽕이 돼버린 거야. 응? 자, 그래서 쌍가로 3 짬뽕이 됐고, 자, 쌍가로 3번 보면 그것도 밑줄 칩시다.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이제 1953년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 뿌리는 뭐라고 할 수 있대?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이제 각 주에 설명을 해놨지만 결국 이제 프랑스의 이 죄와 형벌법전이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뭐 경범죄 처벌법 같은 그런 성격의 법이야. 근데 그런 법을 일본이 베껴서 일본이 또 위경 죄즉 결례라고 하는 하여튼 또 법을 만들고 그걸 또 우리가 본따서 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 뿌리가 되는 것은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죄와 형벌 법전이다. 응? 그리고 두 번째 쌍가루 3번에서 우리나라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줄 문장 읽어보자.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도에 만들 때 뭐가 도입됐대?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민주적 이념이 명시됐었어. 응?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낼 때 바꾸는 거는 영미법계를 대륙법계로 바꾼단 말이야. 바꿀 때가 그것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50 경찰관 직무집행법 만들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경찰의 임무라고 명시하게 이르렀다. 응? 결론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 쌍가루 4번. 우리나라 이론적으로 뭐와 뭐를 구분한다? 응?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첫째 끝에 행정경찰이라는 거와 사법경찰이라는 걸 구분한다. 응?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한다. 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이건 영미법계의 영향이 아니라면 영미법계는 구분 안 한다 그랬잖아. 대륙법계, 특히 구분의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대륙법계 특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이론적, 학문적으로는 구분한다. 그래서 행정경찰은 범죄 예방, 질서 유지를 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범죄 발생한 뒤에 수사, 체포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응? 다만 괄호 속에 있듯이 실제 조직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경찰 조직, 우리나라 경찰 기관에서는 행정경찰 업무도 하고 범죄 수사 업무도 하니까 조직상으로는 구분 안 하고 다 해요. 다만 이론상으로만 이건 구별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그래서 괄호 속에 있듯이 조직상으로는 어떻게 돼? 구분 안 한다 이거지? 응? 조직상으로는 구분을 안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구별하지만. 응? 쌍가루 5번은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뭐야? 대륙법계 바탕하에 나중에 영미법계 들어와서 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이런 과정.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 이 경찰 개념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가, 응? 이거에 관한 과정을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 다음에 이게 주된 거야. 우리나라 얘기는 잘은 안 되는 편인데 하여튼 요거 잘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첫 번째 문제. 보통 1번 문제의 한 절반 정도는 그동안의 기출문제 쭉 보면 절반 정도는 이걸 낸다. 응?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진행을 합시오.